요즘 제 일상이 조금 위태롭습니다. 지금 매달려 있는 일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삶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 기분이에요.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과몰입하지 않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나 첫 부분 내가 안 불렀는데 왜 내가 불렀다 그러지? 몇 분이 그러시네요. 첫 부분에 나랑 목소리가 비슷했나? 도현이의 목소리랑? 칭찬이네요. 김미숙님 반짝반짝 웅디 힘내요. 뭘 하든 웅디를 무조건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8562님 퇴근하고 드럼 치러 가고 있어요.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설렙니다. 송년회 공연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송년회 공연을 목표로 지금 벌써 매일매일 이렇게 퇴근하고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4월달인데 대단하십니다. 8562님. 정말 이 의지와 계획성과 끈기가 제가 또 오늘 한 수 우리 웅냥이 분들에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지웅쇼를 듣는 가장 쉬운 방법 고릴라가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새로운 고릴라로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 많죠? 자, 더 귀여워진 고릴라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애지중지 퀴즈로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 사실인가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방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사망률도 안정적이라서 이 전파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야외에서는 벗는 것으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벗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네네. 그렇군요. 왜 그런 거 지적해요? 아니 평소에 혜희 씨가 음흉하셔가지고 선생님 예, 왜 평소에 이러세요? 음흉하셔가지고 왜 이러세요? 꼭 저기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진짜 나빴다. 가닥이 잡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순수하셨어야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2년 만의 기회 소행성 탐사 오! 예산 못다 무산?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인데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7년 후에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를 가까이 스쳐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국내 연구진이 탐사선 발사를 계획을 했었지만 예산으로 인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서 이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일단 소행성에 직접 다가가서 연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네. 이 국내 연구진이 이걸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었는데요. 일단 이 소행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타원 모양의 소행성 아포피스는 지름이 63빌딩의 1.5배 정도 되는 소행성이고요. 네. 2029년 4월에 지구를 비껴가는데 이 거리가 불과 3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가깝다. 지구랑
달 사이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거거든요. 아주 가까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네. 연구진들이 이거는 2만 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드문 일이다. 탐사를 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가로막힌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예산이 얼마나 들길래 그러는 건지 이 뭐 탐사선을 새로 만드는 뭐 이런 추가 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물론 비용은 들죠. 근데 예. 탐사선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호를 개량해서 아포피스 탐사선을 쏘아 올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 쏘아 올리게 되면 수행성이 근접할 때 나타나는 변화도 조사하고 또 미래 우주 탐사에 필요한 발사체 그리고 탐사선 기술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의 금액 자체는 3,87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네. 뭐 신청할 때만 해도 이게 당연히 될 것처럼 여론이 좀 조성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로막힌 상황이라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에서 이미 차질이 생긴 건데요. 아포피스 탐사선 연구 개발 사업이 과기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아예 제외가 됐다고? 네. 아니, 야. 제외가. 어.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실패를 한 거고요. 학계에서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되면 혹시나 나중에 예산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또 그만큼 기한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낮아진다.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그러니까요. 소중한 기회를 날리는 게 돈이 아까워서 못 한다는 말이 참 낯간지럽고 너무 얼토당토 않게 들리는 게 사실인데요. 너무 부끄럽고요. 심지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게 일본만 하더라도 탐사선을 쏴서 2020년 소행성 류구의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우주 탐사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로 올라서게 됐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탐사선 이 자체가 2029년 18개월 동안 아포피스를 탐사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진전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기하는 건가? 우주 쪽은 탐사선 계획이나 근데 이런 거 다 어차피 발사체에 관련된 연구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럼요.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관이 있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우주에 관련된 거 우린 필요 없어라는 태도인 것인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축소한 것도 아니고 아예 제외라고 해서 제 눈을 그러니까요. 의심했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아쉽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연등회입니다. 뭐 다른 행사들도 그렇지만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회도 3년 동안 스탑돼 있었는데요. 이 연등회는 종교를 넘어서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럼요. 연등회의 의미부터 알차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목동 이렇게 출근하는 저 길에도 나무에 이렇게 쫙 예쁘게 맞아. 한 며칠 됐어요. 그거 걸어놓은 지. 진짜 예뻐요. 예뻐요. 근데 심지어 저는 들어오기 전에 예. 우리 역사 기요미님한테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역사 귀요미님. 네. 예. 이 연등회에 저는 연이 예. 그 연꽃 할 때 그 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탈연. 그러니까 연소한다 할 때 그 연. 그러니까 등을 태우는 행사 및 모임. 그렇구나. 그래서 연등회래요. 근데 우리는 태우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안에 네. 좀 불씨를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역사 기요미님한테 한 가지 더 들었고요. 역시 우리 역사 귀요미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씩 짚어보면 연등회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을 기념하는 불교 행사인데요. 네. 올해는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네. 심지어 5월 8일? 네, 5월 8일이요. 5월 8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아니야? 주말입니다. 너무 아니 슬프죠? 부처님 토요일에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일요일에 오시면 어떡해? 많은 직장인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슬퍼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너무 하시네. 잘못 좀 다음부터는 평일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올해 일요일이야? 내년에 그럼 토요일인 거 아니야? 내년에 그럼 월요일이죠. 하루씩 밀려나잖아요. 내년에 토요일일 걸? 그래요? 음. 안 돼요.
안돼.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제 평일에 좀 부탁드리고요. 부처님 안 되겠는데? 안 돼. 큰일 나는 말 아니에요? 부처님 안 되겠는데? 부처님 좀 그러네요. 우리 연등에는요 삼국사기 기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역사가 크고 긴데요. 네. 이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예. 그래서 등의 모양도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 연꽃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등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지혜와 번뇌로 무지를 비춘다는 걸 상징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연등을 다는 행위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행복을 그렇지. 기원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것 그 이상인 거죠. 그리고 연등회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인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행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 원래 주목을 받긴 했지만 세계인들이 더더욱이 주목하는 축제가 됐고, 외국인들로부터 코로나19 끝나면 꼭 찾아보고 싶은, 관광하고 싶은 문화로 꼽히기도 합니다. 봐봐, 내년에 부처님 오신 날 토요일이래. 그리고 내년엔 크리스마스도 일요일이야. 진짜요? 진짜 내년은 무슨 아니, 왜? 그런 해가 있는 줄 몰라. 아니 왜 다들 그렇게 휴일을 좋아하시지? 몰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니 이 성인들이 왜 이래? 성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진짜 어떡해. 너무하시네 진짜. 저 배신감 느낍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휴일에는 성인들 없어도 우리 다 성스럽게 잘 사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개인이 주중에 알아서 오시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오시면 좋지 뭘.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연둥에 저는 참 보면은 가슴이 참 편안해지고 맞아요. 푸근해지고,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가톨릭이었거든요. 네네. 성당 다니고 지금은 이제 무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맞아. 마음이 따뜻하고 급하게 정정 소식이 들어왔어요. 내년에 어허. 크리스마스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그나마 하나라도 건졌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 건졌어요. 그렇군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작은 것에 일일이 비합니다. 그래요. 이게 한 분이라도 주중에 오시면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하네요. 예, 근데 다행입니다. 진짜 종교를 넣어가지고 예. 보기만 해도 따뜻해진다는 게 전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불빛 쫙 받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막 말씀이 이렇게 공부해보면 참 좋거든요. 맞아. 이게 고통이나 번뇌나 이런 것들을 어디 잊으라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 다 감싸 안고 해탈을 해라라는 말씀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해진다는 말이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연등에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청계천 조계사 봉은사에서 5월 11일까지 전시회가 열리고요. 알록달록 예쁜 연등이 길을 따라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등을 직접 만드는 행사도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5월 1일 전통문화 한마당 조계사 앞길에서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직접 가서 한번 만져보시고 다는 행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퀴즈를 바로 들어갈까? 아니면 선정답자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퀴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면 아주 떠먹여 드리는 퀴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연등회에서는 불교를 대표하는 꽃인 이 꽃으로 등을 만듭니다. 무슨 쉽네. 꽃일까요? 1번 무궁화, 2번 장미, 3번 연꽃. 와, 종교를 상징하는 꽃이 장미면 그것도 참 재밌겠다. 오호! 아니다. 카톨릭에서도 장미를 이제 많이 쓰긴 하죠. 로사리 기도할 맞아. 때도 쓰고,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쓰긴 하죠. 알겠습니다. 1번 무궁화, 2번 장미, 3번 연꽃이에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으실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이너스의 연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연꽃이었고요. 자, 선정답자 박웅철님, 윤미숙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쿠폰 받을 분들 윤선희님, 4565님, 박한솔님, 이성현님, 8815님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는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역사 속의 명장들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두 분 보고 반가워서 잡담하느라 잡담이 들어갔습니다.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에게는 아직 12분의 방송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딱 12분만 드릴 거예요. 22분 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이요, 여러분 충무공 탄신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역사 속의 명장들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무공 말씀은 들어오겠네요. 뭐 충무공 얘기는 정확하게 1년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거로 기억을 해요. 사실 자주 다뤘어요. 자주 다뤘죠, 그렇죠. 예. 네. 오늘 뭐 어떤 분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나 재미가 없었나요, 우리 코너? 오늘 특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럼요. 기대해 저는 주세요. 썬킴 선생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세계의 명장 누가 나올까 진짜 너무 궁금해요. 세계의 명장. 그렇지. 세계의 명장. 뭐. 우리 맨날 성king 교수님 맨날 그 중국 쪽만 그렇죠. 하시죠. 유비관우 장비 제갈량 손빈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세계 쪽으로 갔어요. 그쵸, 그쵸. 훌륭하시고 맨날 뭐. 중국만 하다가. 아우 세계로 뻗어나갑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나 무슨 중국 대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중국 대사. 맨날 중국 얘기만 해서. 차라리 사명대사를 하시죠. 9860님께서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죠.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데요. 덕분에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충사에서요. 내일부터 현충사 달빛 야행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른 저녁 먹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가보려고 해요. 충남 아산으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된 유적이 전국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산이 된 이유는 이제 서울에서 한 7살까지 살다가 예. 그 외갓집에 있는 아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변신돼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과거 시험 보러 잠깐 서울에 올라왔다가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을 아산에 씁니다. 그래서 숙종 때 현충사라는 사당을 처음 짓게 되면서 네. 그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현충사라는 이름을 갖게 저는 되었죠. 이 충무공 이순신 관련된 영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개 있죠. 명량도 있고 하는데 전 천군이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천군? 박중훈 씨 나왔던 거. 막 시간 여행하고 막 이랬던 핵폭탄이 조선시 임진왜란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아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노골적인 얘기는 영화 관계자들에게 좋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개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역사 속 명장들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아유 두근거립니다. 누구 어떤 얘기부터 나올지 누구부터 가보실까요? 뭐 제가 갈까요? 네, 먼저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오늘 되게 뭔가 되게 여유만만하고 건방진데. 왜냐면 어. 이 역사상 이런 군 통수권자가 없었어요. 누구지? 장씨예요. 장씨? 장씨. 오. 프랑스 100년 전쟁. 어. 100년 전쟁에서 하이라이트 방점을 찍었던 장 2세. 장 2세. 영어로는 존이죠. 장 2세. 아주 우울하거나 힘들 때 예. 이 장씨 장 2세의 이런 그 무운을 들어보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군요. 전쟁을 코미디로 승화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명장을 다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 군 최고 통수권자 장군이었어요. 전투에서. 근데 웃음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일단은 그리고 사실 이게 100년 전쟁, 장미 전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0년 전쟁. 100년 전쟁? 어. 장미 전쟁 말고? 10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은 내전이었고. 30년이구나. 그러니까 영국과 30년. 프랑스, 장미 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30년이었구나. 그 100년 전쟁. 정확하게 116년 동안 했죠. 별로 난 그쪽 별 재미없어. 봐봐요. 이제 그 재밌게 해줘. 100년 전쟁.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원수가 된 기회가 됐던 100년 전쟁. 2대 양대 대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크래시 전투고 크래시 전투. 두 번째가 1356년에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푸아티에 전투인데 푸아티에 전투. 오늘은 푸아티에 전투에서 장 2세의 활약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2세. 장 2세. 유럽 왕들은 그 당시 중세 왕들은 다 별명들이 있었어요. 네. 대머리 왕 샤를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은 장 2세 같은 경우에는 선량 왕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선량 왕, 굿킹. 정말 선량하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왜 그 장 2세 장 씨가 이 선량 왕 굿킹이 될 수가 있는지. 어디 장씨요? 통양장 씨예요. 네. 이 장 2세 일단 그 백년 전쟁을 모두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백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왕위 계승 문제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돈 때문에 그래요. 돈. 결국엔 돈이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냐면 1137년에 와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아키텐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르도 지역이잖아요. 와인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예. 당시도 와인 생산 유럽 최고였는데 당연히 이제 그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예. 그래서 당시는 이제 프랑스로부터는 독립 지역이었어요. 아키텐 공국이었는데 당시 루이 7세 프랑스 왕이 탐나는 거야. 저기 아키텐 지금 보르도 지역이죠. 저걸 우리 프랑스가 합병을 할 수가 없을까 하다가 아싸 연락을 해보니까 아키텐 공국에 아니라 공국에 결혼을 안 한 공주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아 결혼으로 어떻게 한번 꿀꺽 해보시겠다. 엘레오노르라는 엘레노르. 엘레오노르 그렇죠. 공주 뚜루뚜루 전화해요. 예. 이게 프랑스 왕 루이 7세인데 뚜뚜뚜루. 에? 저기 혹시 거기 뭐 이거 아직 혼사길 뭐 얘기 없으면 예? 우리 프랑스로 시집 오시라고 시집을 가요. 아 그래요? 바로 오케이 했어? 루이 7세랑 엘레오노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키텐 공국이 약간 프랑스의 약간 그 병합이 돼 버리는데 네. 야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이죠. 돈 보고 결혼한 거죠. 예. 엘레오노르가 어마무시하게 바람을 펴요. 잠깐 엘레노르가 오히려 바람 폈다고요? 네. 아, 엄청나게 진짜? 바람을 펴요. 그래서 루이 7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반대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루이 7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야 근데 깡들이 좀 세다. 왜요? 아니 왕비랑 바람을 필 생각을 해? 왕비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 최고 통수권자는 왕인데 왕의 눈밖에 나는 거잖아요. 권력보단 사랑을 택했던 거지. 아니 이 사람들 지금. 그래서 바람을 폈는데 루이 7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요. 아니 그럼요. 엘레오노르랑 이혼을 해요. 예. 근데 또 국제 전화가 또 걸려와. 받아 건너 영국에서 뚜루뚜루 알로 헬로 she loves you 야야야 헨리 2세란 왕이 있었는데 영국 왕. 예. 저기 혹시 지금 돌싱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엘레오노르가 나랑 결혼하실래요? 인기가 좋네. 결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유럽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왕비와 영국 왕비를 동시에 했던 사람이 엘레오노르예요. 엘레노르. 아 많이 아름다우셨대요? 그 초상화가 있거든요. 예.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이것도 정략 결혼인 게 뭐냐면 예. 헨리 2세 영국 왕보다 엘레오노르가 11살이 연상이었어요. 심지어 연상이야? 그리고 이제는 양쪽 다 바람을 펴요. 엘레오노르랑 헨리 2세랑. 역시 헨리란 성은 바람을 피지 않으면 좀 이상한 성인 것 같습니다. 헨리 8세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예. 다음에 헨리 2세 왕이 아들들 사이에서 왕이 장탈전이 어마무시해요. 그렇구만.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시망 리차드 1세지 않습니까? 아 멋있다. 프랑스는 열받은 거예요. 지금 이혼한 것도 열받은데 보르도 지방 그 아키텐 그 와인 많이 나는 이 지방이 영국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왕비가 그쪽으로 시집 가면서. 근데 그래?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쪽으로 귀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키텐 보르도가. 아이고 결혼하면서 어떻게 저기 서류 좀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쪽으로 재산 분할 같은 거. 그때는 뭐 좀 그게 변호사가 없었나 봐요. 얄짤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1137년 그 순간부터 엘레오노르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100년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크레시 전투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이제 푸아티에 전투가 오늘 주인공인 장 2세 프랑스 왕이에요.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펼치냐면 일단 프랑스 땅에서 전투를 벌여요. 예. 그 앞에 있었던 크레시 전투에서는 프랑스는 기사단들이에요. 반짝반짝한 그 멋있는 갑옷을 입고 말 타고 전투를 벌이는 반면에 영국은 농민군이었어요. 그래서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 기사단이 봤을 때
그때 한참 비가 또 왔거든요. 쟤네들 정식 군대 맞냐고. 그래서 크래시라는 데 약간 야산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영국군이 농민들이 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요. 밑에 있던 프랑스 기사들이 저건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이 그냥 박살내자. 우리 프랑스 기사단 뭐 이렇게 품위가 있고 뭐 위치가 있지 무슨 전략과 전술이냐. 가자 돌진. 근데 갑자기 농민들이 팔랑크스 진영을 만들면서 엄청 멋있게 막 다 깨부수는 거 아니야? 그때 간과한 게 있어요. 프랑스 기사단이. 영국 농민군은 그 롱보우라고 해서 장궁이 있었어요. 길이가 2m가 넘는 장궁이에요. 큰 화살. 이 농민군이 5초에 한 발씩 쏘는 거예요. 그건 좀 진짜 그 2m가 넘는 장궁을 5초에 한 발씩 쏜다고요? 그 영국 쪽 사학자들에게 하시고 저기요. 위에서 45도 각도로 곡사포를 쏴버리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구만. 그러니까 프랑스 기사단의 갑옷은 뚫질 못해요. 단 타고 가는 말이 맞았잖아. 잠깐 몇 년도죠? 네? 몇 년도죠 지금? 1356년. 철기구나. 그러니까 철기시죠. 당연히 철기지. 청동기가 아니지.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 말은 맞아 쓰러지잖아요. 이 20kg가 넘는 철갑을 두른 프랑스 기사단들이 진흙탕에 다 빠져버려요. 이걸 기어가야 되잖아. 기어가다가 위에서 내려온 그 보병들에 의해 가지고 영국 보병들에서 전멸을 당해버려요. 야, 이거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네요. 전략과 전술이 없다니까요. 아이고야. 그거가 이제 1차 크래시 전투였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푸아티에 전투인데. 그러니까 저 명장은 언제 나오나요? 지금 나옵니다. 그렇군요. 장 2세가 1차 크래시 전투의 그 패배의 그 아픈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 똑같이 푸아티에 지역도 산이에요. 영국 농민군들은 다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상 똑같아요. 장 2세가 이번에도 똑같은 전략을 쓸 건가 보구나. 아니요. 자, 프랑스 기사들 다 와보세요. 나 장 2세입니다. 네, 국왕폐하 어떻게 할까요? 1차 크래시 전투 때 기사들이 말 타고 올라가다가 큰일 당했지 않습니까? 네, 대왕. 그렇죠. 이제 기사들이 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갑시다. 진짜로 걸어가요. 산을? 진흙탕을. 진짜 저 산까지 걸어갑니까? 네, 걸어갑시다. 1차 전투에는 말 타고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기사들 다 말에서 내리세요. 걸어갑시다. 진흙탕을. 걸어가다가 지쳐요. 이거 마치 스탈린그라드에 진격하는 독일군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가요. 진흙탕 걷는 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갑옷이 20kg예요. 그러니까요. 가다가 지쳐. 프랑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진흙탕은 못 이겨 군인들이. 못 이겨. 지쳐요. 예, 이건 역사의 불변이에요. 기사는 귀족이잖아요. 예. 위에 있는 영국 농민군은 그냥 평민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등 보이기 싫어가지고 귀족이 평민에게 그래요? 앞으로 쓰러져서 네 발로 기어 올라가요. 기사들이. 참 품이 있네요. 근데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예. 투구가 밑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영국 농민군들은 와가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 왜냐면 기사 한 명당 몸값이 대단하니까 몽둥이로 패는데 그때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정말 눈물 난다니까요. 장 2세? 장 2세였어요. 그렇군요. 장 2세는 자기 딴에는 기사들에게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소리를 친 거예요. 내가 왕 장이세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영국 농민군들은 야 저기 제 왕이래. 잡으라고 쟤부터. 몽둥이로 패서 장 2세가 포로가 됩니다. 그렇구만. 네, 포로가 된 다음에 영국 런던으로 끌려가요. 런던까지 갔어? 런던은 끌려가죠. 프랑스 국왕이.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몸값을 지불을 하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너무나 엄청난 양의 그 금액의 몸값을 달라고 해요. 그래도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 파리에 있던 당시 그 태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몸값 좀 마련해 달라고 겨우 마련을 해요. 근데 모금이 끝까지 안 돼. 그래서 장 2세는 영국 측에 얘기를 해요. 나 좀 풀어주면은 내가 가서 모금하고 오겠다고. 사랑의 전화. 장 2세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영국은 또 풀어줘요. 그래서 장 2세가 프랑스로 돌아와. 근데 이 태자가 겨우겨우 마련해놓은 모금한 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석방 기념 전국 파티를 열어버려요. 제가 이쯤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요? 명장은 언제 나오나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의 희망을 줬다니까. 예. 그래서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예. 모금한 걸 다 썼어. 네, 그때부터 다시 모금을 해요. 또 모금을 해. 2차 모금. 2차 모금을 하는데 안 고치죠. 아.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영주들한테 제발 돈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몸값을 모금을 해야지 내가 풀려날 수 있다고. 그렇지. 근데 또 모금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다시 포로가 돼요. 누구십니까? 제 장이 이세인데요. 모금 실패했거든요. 저를 다시 포로로 잡아주십시오.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너무 내가 보기에는 바보 같고 그냥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진탕 마시고 죽자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다시 포로가 될 필요가 없죠. 아이고 이제 신의를 지키려고. 신의를 지키려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가지고 스스로 포로가 됩니다. 런던 타워에 갇히나? 아니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 잘 살았어? 일국의 국왕인데. 오. 그래서 포로로 거기 런던에서 돌아가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 2세가 선량왕, 정말 영어로 Good King John the Second인데 예. 이 선량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전쟁도 이렇게 어떻게 웃음을 줄 수가 있다. 아, 이게 훈훈하게 끝날 수 있다. 이게 영국 입장에서는 그렇고 예.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푸아티에 전투에서 실패하고 장 2세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명장은 언제 나오나요? 방금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 2세. 대체 썬킹 교수는 언제쯤 우리 주제에 걸맞는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가져온 주제가 지금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지금 막 진지하고 전략과 국가 간의 어떤 경쟁 뭐 이런 속에서 장군의 역할은 뭐냐, 전쟁은 어떤 의미냐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밑밥은 좀 깔아드릴게. 지금 이 장 2세 때문에 프랑스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전쟁을 2번이나 준비하면서 국세를 많이 썼나요? 프랑스 땅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아이고 세상에. 절반이 날아가는데 이때 구국의 소녀가 한 명 등장하죠. 혹시 이름이 다르크요? 잔다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장 나왔잖아요. 지금 마지막 한마디로 퉁친 건가요? 마지막 한마디로 지금 명장 소개하고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프리퀄을 오늘 준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고편만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한 주 더 걸친다 이거지. 그렇구나. 야 오늘 루크 자냐? 잔다. 루크. 나왔잖아요 잔다르크. 오를레안까지 가야 되는 상황. 3287님께서요. 썬킨 선생님, 근데 만리장성 이야기는 언제 해주시나요? 지난주에 못하신 만리장성의 슬픈 이야기 들려주세요. 현기증 나요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결국 주제와는 관련 없는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쵸. 이게 저기 프로그램을 8시까지 늘려야 되고요. 시간 너무 짧아.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이 대서사극을 20분 안에 다 끝내요. 이걸. 그렇군요. 언젠가 명장 얘기 들어볼 수 있겠죠? 장 2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장 2세. 근데 아무튼 이건 정말 왜 다들 유럽 역사를 통틀어서 이거를 왜 늘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반복해서만 나타나는 일이라서 진흙탕을 이겨낸 군대가 없어요. 맞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도 그랬고요. 그 히틀러의 군대도 그랬고요. 진흙탕을 지나가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푸아티에도 그렇고 크레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예요. 역설적으로 굉장히 토양 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정말 진흙탕이 돼버려요. 완전 진창이 되는 1차 대전 때 서부 전선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흙탕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진창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진짜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데 왜 군대들이 다 그렇게 실수를 똑같이 하는 지휘관들이 실수를 하나 모르겠네. 신미양요도 그렇습니다. 신미양요에서도 걔네들이 원래 세웠던 작전에 한 6-배 시간이 걸려요. 갯벌 때문에. 갯벌 때문에. 강화도에. 강화도 갯벌. 강화도 갯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웃음을 줬던 장 2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장은 없었던 걸로. 잔다르크.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적어도 퀴즈만큼은 명장에 관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설치한 해군 무역기지가 있는데요. 장보고는 이곳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 중개무역 요충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청해진, 2번 삼랑진, 3번 배수진. 힌트? 꼰이야 거기서 광파로 광광 꼰이야. 뭐죠? 지금 방금 뭐가 지나간 거죠? 유해진 씨요. 방송사고였나요? 유해진 씨요? 그렇군요. 타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설명이 붙으니까 조금 납득이 가네요. 전더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례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언젠가 명장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의 벌써 12시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역사 속 명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히스토리 월드에서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2부에서 명장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잔다르크 있잖아요. 우리 잔다르크. 청취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역사 속 명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도입부하고 제 본문하고 예. 워낙에 거리감이 있어서 예. 이거를 극복하시는 게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우리 이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충무공 탄신일이니까요. 네.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제에 부합하는 명장 맞습니다.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무공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임진왜란인데요. 아, 임진왜란을 사실 이제 한국 전쟁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일종의 낙동강 방어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티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작전을 계획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었다면 네. 그게 아마 한산대첩이 아닐까. 그 한산대첩이 보급선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평양에서 계속 올라가던 왜군이 일단은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딱 인천 상륙작전이네요. 보급선 자르는 거니까. 보급선 자르는 건데 사실 인천상륙 직전에 이제 말 그대로 역공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역공하면서 보급선도 잘랐잖아. 그러면서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인천상륙 작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탈환 9월 28일 서울 탈환이 있었으니까 예. 그 작전에 해당하는 작전이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어떻게 보면 전력을 보강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의 힘을 빌어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명군의 힘을 빌어서 평양선 전투에 승리를 하니까 왜군을 밀어냈죠. 이게 이제 1592년 겨울부터 93년 1월 2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예. 이때 이제 문제는 그냥 쭉 밀려났으면 왜군이 어떻게 보면 서울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가 어설프게 벽제관에서 덤비는 바람에 네. 여기서 명나라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로 물러나던 왜군들이 야 이거 우리 괜히 물러났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까? 이 상황이 1593년 1월 2월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타이밍을 다시 놓치면 왜군이 다시 올라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아예 서울에서 몰아내면은 이제 소강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남해안 쪽으로 밀어붙여서 전쟁을 또 다른 국면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해라. 권율이 해라. 라고 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탈환 작전, 한양 탈환 작전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왕이 수도에 없는데 네. 수도를 탈환하는 게 꼭 많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죠. 일단 그 전세 면에서 볼 때 한양을 탈환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급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 중심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있고요. 서울이 이제 여러 통로의 어떤 연결 통로가 되니까 중심이니까 허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충청도 이남으로 좀 몰아붙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행주 대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 대첩에 3,000명이 3만 명을 싸워서 이겼다. 뭐 7번 싸워서 이겼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행주치마. 그럼 어떻게 그쵸? 행주치마가 얘기 나오면 이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은 16, 17세기 그 세계 최강의 부대가 보통 일본 육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일본 육군이 행주치마로 날른 돌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럼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게 아니라 아예 말이 안 되죠. 장 2세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인정하시잖아요. 장이세를 갑자기 정상으로. 장 2세가 호출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키다 히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상황을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권율에게 있었던 휘하의 부대는 3,000명이 아닙니다. 성 안에 들어갔던 게 3,000명이고요. 대략 그 당시 동원됐던 작전 병력은 1만 명 정도였습니다. 뭐 명이나 됐어요. 네, 그래서 3,000명이 행주산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정도면 딱 적당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성 안에 수성을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 7천 명은 지금의 양천하고 김포 쪽에 배치를 해서 여차하면은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하거나 네. 아니면 2차 방어선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문제는 이 상황을 왜군들이 살펴보니까 행주산성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변도로 따라서 쭉 서울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7개의 부대를 모두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니시, 그다음에 구로다, 그다음에 이시다, 미스나리. 그러니까 여기서 갓도만 빠지고 그 당시 맹장이라고 하는 맹장들은 다 불러서 그러네. 이걸 친 거죠. 고니시부터 미스나리까지 다 있네요. 그렇죠. 1, 2, 3군이 사실은 고니시, 그다음에 이시다, 그다음에 이제 구로다, 그다음에 4군이 이제 우키다 히데이의 예. 총사령관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 대는데 그러면 도대체 권율은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팀워크였습니다.
팀워크이다. 네, 그래서 오늘의 그 행주대첩의 명장은 권율이 아니라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당시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남겼던 그 기록을 보면은 아유, 뭐 이게 얹으실 말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전투 자체가 예. 이게 거의 수행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1월 달이잖아요. 예. 근데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 등등등의 일본군 주력 부대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규슈 출신들이었어요. 네. 가고시마 등등등. 네. 그래서 영하 10도, 20도의 북방 추위를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남겼던 기록을 보면 태어나가서 처음으로 동상이라는 걸 걸려봤다. 그래서 전투 수행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돌멩이만 갖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뭐 목책치고 이런 것들은 익히 알려진 상황인데 예. 일단 첫 번째 수훈자는 그 외곽선을 지키고 있었던 선거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이 장군이 외곽을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신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무기. 바로 뭐냐면 변이중이 만들었던 총통화차입니다. 총통화차. 예. 그러니까 이 총통화차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레처럼 생긴 데에 총통을 40개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40개를 쏠 수 있었는데 그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행주에 있었고요. 예. 나머지 또 수십 기가 양천하고 김포에. 그래서 언제든지 보급이 되는 건데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기전 화차가 있잖아요. 예. 이게 중거리 장거리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화약을 넣어서 화살을 쏘면은 몇백 미터를 날아가는데 네. 문제는 근접전을 해야 되는데 적은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쏘면 뒤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 그렇지. 신기전 뭐 그냥 뒤에 뭔가 무대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조명 효과밖에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오는 적을 공격할 때는 신기전이 중요한데 막상 부딪혔을 때는 그렇지. 근접전을 필요한데 그럴 때는 총통을 40개를 꽂으면 거기 안에 한 2명 정도가 들어가면은 2명이 40개의 화포를 쏘게 되면은 그게 한 10개가 움직이면은 400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야, 죽인다. 그러니까 이 총통의 등장이 일본군을 경악하게 했던 거죠. 예, 역시 중화기는. 네. 예. 그러니까 이 변이중 화차를 만들었던 인물이 이제 그 변이중인데 이분이 이제 고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전 화차가 너무 화약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근접전을 할 때는 뇌묵당 최영하고 조경이라는 장군이 근접전을 하게 됩니다. 또 김천일은 외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행주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저녁 무렵에 마지막 전투가 됐는데 딱 보니까 행주산성에 화살이 떨어진 거예요. 찬스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수십 척이 지나갑니다. 배가 수십 척이 지나가요. 깜짝 놀래요. 이거 보고. 장이 세웠나요? 아니 이게 봐. 지금 내일이 남는다니까 이거. 이게 그 당시 작전을 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 왜군이 볼 때는 이 판옥선하고 조은선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트라우마가 지금 이순신 장군의 트라우마가 지금 한산대첩 이후로 계속 남아 있는데 예. 거기 지금 경기 수사하고 충청 수사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군이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수군이에요. 그럼 우리 못 이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여기서 화포를 쏴대면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수군은 못 이긴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충청 수사하고 그다음에 경기 수사가 화살을 행주산성으로 올려 보내니까 이걸 보고 더 이상 이 전쟁은 할 수 없다. 야, 공포 효과만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을 보고 나서 2달 뒤에 한양에서 철수합니다. 야,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천 상륙 작전의 의미를 임진왜란에서 찾아본다면 행주 대첩에서 이렇게 찾아본데 문제는 인천 상륙 작전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 제압했다면은 열세인 상황에서도 다만 첨단 무기를 동원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비격질차라든지 이런 어떤 첨단 무기는 왜군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돌멩이는 그다음에 행주치마는 잊어주셨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름이 행주가 붙어서 더 그래요. 예, 중종 때 사실은 이제 행자치마라고 하는 일이 이미 있었고 우연히 이게 행주라는 말하고 겹쳐버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히 구국의 어떤 열정들은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들은 충분히 사야되지만 돌멩이로 왜군을 이겼다라는 방식.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게 사실과 어긋난 그렇죠. 전설같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명장은 기적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습니다. 작전을 잘 써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명장인 거거든요. 그게 이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 순간이 오면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이긴다. 그렇죠.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 대단한 근데 분이죠. 저게 정말 전 열받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님 열받는다고요? 왜 이런 자, 식으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기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 잘 들었고요. 아,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일단 벽제관 전투에서는 자기가 이겼지만은 만약 명군이 또 쳐들어오면 이길 자신이 없다. 첫 번째. 어. 두 번째 행주 대첩 이후에 딱 느꼈는 게 뭐냐? 조선군의 예전에 그 삐리비리했던 그 오합 조절이 아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를 이제 그 송응창과 저 심유경과 이제 강화를 맺고 이제 임해군과 순하군을 끌고 이제 남쪽으로 부산으로 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호성은 말려요. 추격하지 마라 해. 권율 장군이 추격하게 해달라고. 아, 조선군들은 추격하지 말라 해. 그러면서 일본군이 이제 그 부산포까지 전쟁사 가운데서 가장 괴기스러운 퇴각을 펼쳐요. 명군은 거리를 두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쇼하는 거죠. 예. 그래 지나가는 마을마다 다 불지르고 왜군들이. 그러니까 이제 명이랑은 이미 이제 협의를 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악공들 다 납치하고 해가지고 갈 때마다 파티를 열어요 왜군들이. 너 연주해봐라. 뭐 스틸가트 블루스 빠바바바 연주하고. 가다가 이제 뭐 우리 작가님도 이제 더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내려오는 김에 예전에 당했던 그 진주 대첩 복수 한번 해라. 그렇지.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진주 박살내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호송 참 싫습니다. 그쵸. 이호성 조선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른바 전시 작전권. 선조가 이제 이게 어떻게 중요한 보면 건데. 명나라한테 양도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이게 협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명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천군이니 황군이니 하면서 높여 불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 상황의 어떤 타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행주대첩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동아시아 뭐 일본이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조선 일본 사이의 7년 전쟁 가운데 임진왜란 가운데 압도적인 어떤 그 근접전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압도적인 그 무기 중화기 체계. 중화기 체계와 또 이제 이순신이라는 막강한 수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진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 거는 일본이 졌어요. 누가 졌다고? 퇴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까 명장 얘기를 안 해서 자꾸 약간 좀 자격지심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인력상 최고의 명장은 장의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두 번째 명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무슨 뭐 장보고 준비하셨다면서요? 뭐 장복은 준비 안 하고요. 예. 장은 뭐 이제 조금 장보고는 뭐 나중에 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전쟁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령관이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령관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배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서희를 중심으로 했던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차, 2차, 3차 전쟁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1차 전쟁은 서희가 그냥 단판에서 강동 6주 빼앗고 그다음에 이제 8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거란군 몰아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하공진이 인질로 잡혀가긴 했지만 어쨌든 가까스로 넘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고려는 이 거란하고는 결국은 한판 붙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인재라고 하는 강감찬, 강은천 그다음에 김종현 이런 어떤 장군들을 강민첨 이런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오히려 거란의 2배 해당하는 군사력으로 물찌른 게 마지막 3차 전쟁이고 그 핵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대첩이잖아요. 귀주대첩. 그러니까 이 귀주대첩을 벌였을 때 고려군의 숫자가 소배합의 숫자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야, 이게 준비를 했구나. 그렇죠.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그래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키다 하다시피 해서 쫓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고려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이때 거란이 1차 때 쳐들어왔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왜 가까운 거란과 지내지 않고 멀리 송나라 외교 관계를 맺느냐였거든요. 그렇지. 이제 두 번째 뭐 고구려 고려 문제는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그럼 이 1차 문제 송과 거란 사이에서 고려는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거죠. 거란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재미있는 수죠. 굉장히 이게 고단수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거란은 우리에게 전쟁으로는 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하게 되면은 자존심 있죠. 요 나라가. 그럼 다시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또 새를 키워서 그렇죠. 또 쳐들어올 거야. 장 2세가 됐든 장 3세가 됐든 기어서 뇌에 가든 남는다니까. 어떻게 가든 고려로 다시 올 겁니다. 예. 그럼 고려는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추구 전략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니네들이 이겼다. 연착륙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송나라 연호 안 쓰고 요 나라 연호 쓸게. 이렇게 한 수를 던지면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송나라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송이 가만히 몇십 년 동안 봤잖아요. 그렇지. 몇십 년 동안 봤는데 얘네들이 3번이나 싸웠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송을 멀리했다기보다는 고려는 나름대로 최선을 이걸 갖다가 만약에 뭐 꼬투리를 잡으면 송나라는 진짜 나쁜 거죠.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송나라가 뭘 봤냐면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하는 요 나라를 3차 때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랬지. 이 고려의 군사력 이거 멀리하면 안 되겠는데.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공식 외교 통로는 요하고 맺지만 비공식으로 고려가 사신 보내거든요. 우리는 원래 송하고 친하게 지낼 거다. 이 얘기를 하면 거란이 그 사실을 알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송은 송대로 뒤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최종 목표, 고려가 원했던 전쟁의 최종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평화였던 거죠. 아니 이렇게 실용적인 그 선택을 할 줄 아는 민족인데 조선시대는 왜 그랬을까요? 자, 대의명분이죠. 대의명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 악비와 진의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예. 어떻게든 지금 한번 만회를 해보려고. 명장 나오셨습니다. 명장 예. 마무리해야죠. 예. 간단하게 이제 오늘 되게 눈물겹네요. 잔다르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는 저기 그러니까 기록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야사와 카드라 통신인데 일단 1412년에 그 동렘이라고 지금 그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왜 웃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잔다르크. 잘 듣고 있어. 구국의 소녀예요. 재밌어. 잘 듣고 있어. 잔다르크예요.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장 2세가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반이 날아간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왕도 2명이에요. 프랑스는 그 당시에. 왕도 2명 상태인데 풍전등화. 풍전등화. 샤를 7세 왕세자였어요. 아직 왕으로 즉위도 못한 상태였어. 그렇지. 그런데 나라까지 망할 직전이야. 12살의 잔다르크가 동레미 지방에서 12살부터 어떤 신의 계시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프랑스 왕을 구하라. 프랑스 왕을 구하는 것이 신의 목소리다. 이거를 5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신의 목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당시 이제 그 샤를 7세거든요. 샤를 7세 왕세자의 경호대장을 찾아가요. 누구세요? 잔다르크입니다. 너 왜 왔니? 제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저 왕세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걸 뭐 고지고대로 듣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누가 가가지고 여고생이 문 좀 열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지금 뭐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현수막에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서 쫓아보내요. 그러니까 계속 읍소라니까 결국 한번 만나는 보자. 이거는 거의 정사가 된 얘기인데 왕세자였던 사르 7세가 신의 계시를 받았던 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 밀라 요보비치가 나왔던 영화 잔다르크에도 이 장면이 묘사가 되잖아요. 샤를 7세 왕세자는 평민의 복장을 하고 왕세자의 복장을 다른 신한테 입혀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지. 근데 이건 거의 정사예요. 잔다르크가 들어오자마자 평민 복장을 하고 있던 왕세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를 꼭 써주십시오. 제가 프랑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의 계시구나. 라고 해서 너한테 군사를 주면은 뭘 할 수 있니? 이거 옷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신발이 명품이었어요. 이게 정사입니다. 그다음에 머리 그 샵. 그렇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이 두 사람 왜 그래? 당시에 프랑스 정중앙에 오를레앙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오를레앙. 이 오를레앙이 점령당하면 프랑스 남부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군사를 끌고 가서 오를레앙을 지켜라.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해서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기적적으로 오를레앙을 탈환을 해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영국군이 화살을 쐈는데 잉글랜드군이 화살이 잔다르크의 목을 관통을 해요. 그럼에도 살아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근데 그게 물론 허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소문이 전 프랑스에 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전시에는 이런 게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렇죠. 희망. 신의 계시를 받은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한다더라. 네. 우리 맞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거야. 그쵸. 잔다르크 이런 이순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절대로 자기 부하가 다치지 않도록 작전을 펼쳤잖아요. 예. 그럼 이 장군과 함께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지. 믿음. 근데 결론적으로 선조와 똑같아. 샤를 7세가 왕이 됐어요. 예. 질투가 나는 거야. 질투가 프랑스 국민들이 잔다르크 하니까 어. 나한테 와야 될 그 환호가 왜 쟤한테 가지?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요. 어. 그래가지고 뭐 복잡한 얘기지만 부르고뉴파에 팔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해주질 않아요. 구해주질 않은 다음에 결국엔 1년 동안 감금이 돼가지고 종교 이단 재판을 받는데도 샤를 7세는 아무런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영웅인데. 국가적인 영웅인데 어. 결국에는 안타깝게 화형이 돼가지고 어. 생을 마감하는 잔다르크. 아. 바로 1년 후에 아무 조치도 않지 했던 샤를 7세가 네. 성녀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잔다르크는 죽었고 그녀를 성녀로 인정하면은 나의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되니까. 네.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너무나 필사적인 선힌 교수의 아주 짧고 솔직히 제가 사실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그냥 뭐 지명 조금 곁들여서 솔직히 말해서 잔다르크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급조한 명장 이야기 장 2세를 잘 끝났어야 들었습니다. 됐는데. 필사적이었어. 야, 땀 흘린다. 필사적이었어. 물 좀 주세요.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역사 얘기 최고였고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청혜진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명장들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선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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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하루가 그냥 바빴습니다. 진짜 문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5500님, 친구가 두릅을 따가라고 해서 아침에 당진 합덕에 왔는데 지금까지 붙잡혀 있네요. 축사를 청소해달라는 미끼를 제가 콱 물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두릅을 따가라고 해서 왔는데 축사를 청소하고 계시는군요. 이 축사 청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샤워 한번 샥 시원하게 하시고 친구 집 갔는데 밤에 이제 저희 고기 구워서 한 잔 팍 하면은 아주 보람찬 외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잖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최경숙님, 용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전지구이 통닭 아저씨가 오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따라 먹고 싶었는데 아쉬워서 명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아저씨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닭이 먹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고맙다고 이런 전화 받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저씨에게 힘이 나는 말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 하루입니다. 이렇게 전기구이 통닭 아저씨께서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영업하시는 거라 일정한 단골 고객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실 텐데 우리 경숙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많이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도 빨리 쾌유하셔서 돌아오시고 경숙님도 통닭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1287님이 청해 주셨어요. 레니 크라비츠의 I'll Gonna Go My Way 듣고 오겠습니다. 5310님이 청해 주신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장의진님, 웅디 혼술이 재밌어서요. 자네 술 따라주는 기계를 샀어요. 또르르 따라주는 기계 덕에 혼자 마셔도 외롭지가 않네요. 저녁은 돈가스를 튀겨서 소스를 넉넉하게 뿌려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유, 이 말씀 들으니까 저도 배가 갑자기 너무 고프네요. 뭐 먹지 가서. 술 따라주는 기계 저번에도 제가 그 사연으로 보고 신기해가지고 여기 또 있네. 이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소주 병에 꽂아가지고
저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침대에도 뿌리고 그러면은 방향제처럼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주 냄새 이렇게 침대에서 나고 좋지 않을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혼술 좋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김은심님, 웅디 여기는 의료 매장인데요.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해요. 지금은 나른하고 몸이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허지웅 쇼 들으면서 일하니까 피곤도 사라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침부터 9시까지 매일매일 일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맞아요. 저도 이제 옷가게에서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네요. 그때도 맞다. 되게까지 했었다. 이렇게 아침에 해서 거기는 되게 희한한 게 프랜차이즈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대 앞에 그 후로 시작하는 아침에 가서 조회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오, 너무 무서웠어 분위기가. 끝날 때는 다행히 이제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이제 근데 다들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10시 11시 돼서 퇴근하니까 야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젊었을 때니까. 우리 김은신님 힘내시고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되니까 관리 좀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4391님이 청해주신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1943님이 청해주신 윤상의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벌써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간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기대만 해주시고요. 엔딩송 전선희님이에요.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저녁에 살짝 오더니 정말 미안하다면서 뒤에서 백허그를 하네요. 웅디 이 남자 용서해야 하나요? 동방신기에 허그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으면서 뭘 물어보세요. 보기 좋네요. 이 곡 들으시면서 선물 보여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